부쩍 올해 들어서는 또 집값 비싸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확실히 올해 들어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시멘트 값도 오르고 철근 값도 올라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지금 분양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 낮은 거에 영향을 주더라. 여기서 뭐 어떻게 해도 분양가가 아주 높아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런 분양가들도 보고 있는 거죠. 6,500만 원 분양가도 평당가가 나오고 있네. 5,300만 원도 비강남에서 나오고 있네. 얼마 전에 뭐 들으셨겠지만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도 뭐 6천만 원 언저리에 분양가 일반 분양가 나온다고들 하고. 그러면 청약 시장에서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는데 아까 제가 15억 원 잔금 대출 얘기도 들었지만 9억 원 넘어갔을 때 중도금 대출 이슈도 있는데 그 대출 안 나오면 또 못 하시는 분들은 분양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가격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에 변함이 없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가 또 한마디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전세 가격 안 오르지 않느냐 이 얘기가 100% 오는데 토지 가격 올라가는 속도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전세 가격이 안 오르고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꼭 전세 가격 안 올랐다고 전세가 안정된 게 아니라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임차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부동산의 내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돼요. 대신에 옛날식의 방식인 갭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사다리가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세가 안 오르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수도권이 안 오르는 거고 지방은 오릅니다. 아까 보셨던 건 매매고 이건 전세인데 똑같잖아요. 수도권은 조용하고 지방은 뜨끈뜨끈합니다. 그럼 지방 사람들은 왜 전세를 여전히 구하냐는 거죠. 서울 사람도 여전히 구합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에 그런 한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방시장은 아까 중도금 잔금 대출, 전세 대출 다 이런 거 영향이 좀 자유롭다고 한다면 수도권은 이제 대출의 영향을 뭐든지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일이 준전세입니다. 월세가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보증금일 때가 준전세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반전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냥 다 반전세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전세 사시던 분들이 6억에 80만 원 가시면 월세 750개월치가 보증금이니까 이제 준전세가 되는 거죠. 준전세는 전세 가격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수도권 임차시장, 서울 임차시장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상승률입니다. 왼쪽은 KB은행에서 발표하는 숫자고 오른쪽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임대차 시장의 전월 대비 상승률인데 왼쪽을 한번 보시면은 서울 월세, 서울 전세, 인천 월세, 경기 월세 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1% 약간 안 되는 0.7에서 0.8% 가까운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서울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서울의 준전세도 하락 중이고 전세도 하락 중으로 나오잖아요. 무슨 숫자가 맞는지는 한번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여러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숫자는 저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의 숫자를 좀 저 유심히 보고 안 보고가 있는데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겠는데 위에는 왼쪽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왼쪽은 반포자이 이런 단지들이 지난 2년 동안 월세가 얼마나 실거래로 찍히고 있는지 많이 올라서 나오고 있는지는 꼭 직접 확인하십시오. 월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난 5년간과 달리 앞으로의 5년간 정부 정책은 약간 색깔이 다를 거라는 거를 지금 몇 달간 느끼셨을 겁니다. 옛날처럼 불닭볶음면 매달 먹이는 이런 대책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걸 좀 덜 건들면 배수가 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곱하기 배수. 저는 항상 소득 곱하기 배수로 집값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지난 정부가 7배 정도 되는 배수를 12배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1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정부는 이걸 12배를 20배까지 올리는 이런 대책은 내놓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이 증가되는 동네에서 상승이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얘기가 저는 상당히 좀 불편했는데 정부가 이 얘기를 또 왜 했을까도 궁금했습니다. 7월 달에 부총리가 그랬잖아요. 너무 기업들 임금 많이 올려주는 것 같다. 좀 자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얘기가 사람들의 많은 분노를 이끌어냈는데 임금이 올라가는 거는 하나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가 첫 번째. 이게 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가 있어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는 급여 생활자 입장에서의 설명인 거지 월급 주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월급 주는 사람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더 주고 사람은 써야 되겠구나.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업종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업종이 사양산업이어서 아무도 일하러 오지 않아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너무 화랑이어서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으니까 필요한 거고. 임금 인상을 저렇게 자제하라는 이유는 저임금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고임금에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장표인데 삼성그룹 급여 총액 증가율과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거의 엇비슷해요. 희한할 정도로. 특히 지난 정부 내내 거의 이렇게 연동되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엊그제 뉴스인데, 물론 삼성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도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저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성과급이 더 중요하죠. 고과가 중요하죠. 고과가. 일단 임금이 9% 인상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아까 물가 가지고 임금 올라간다는 설명은 좀 잘못됐다고 말씀했잖아요. 수요가 있으니까 임금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도대체 어느 쪽에서 이렇게 임금 인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거고, 급여 증가 속도는 웬만하면 다 나타날 거고, 또 최근에 이제 막 주식 안 좋으니까 고민들이 많으셨는데 회사들 실적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2분기까지 봤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다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반기는 나쁘고 내년은 더 나쁘다고. 이상하게 내년을 잘 보세요. 막 다들 일반인들도 내년 전망치들이 너무너무 막 뛰어나요. 내년을 다 알아맞혀요. 막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은 내년이 막 다 보이나 봐요. 내년은 무조건 불황이래요. 저는 모르겠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작년에 왜 올해 실적 좋을 거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신 거예요. 희한해요, 희한해. 그래서 실적들이 지금 우리나라 특히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매우 좋다는 거. 저러면 임금 인상 요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들 좋으니까. 고소득자들이 더 고소득화되는 구조들은 지금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임금 급여 생활자들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도 큰 회사라서 이게 실적이 밋밋해 보이지만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 실적 올라가는 것들은 눈에 확 띕니다. 주가가 강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적 좋아지는 것들은 지금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안 좋은 데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런 수출 기업이 아니고 그냥 내수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인터넷 업종들조차도 이게 오른쪽 회사 같으면 막 매출 증가가 이 속도잖아요. 무슨 분기당 속도가 이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실적 좋아지면 꼭 저렇게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환율빨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율빨보다 훨씬 더 센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들 좋은 것들 보면 고용도 계속 늘리고 있고 급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남들만 좋습니다. 나 말고 남들은 실적이 너무 좋고 급여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은 누굴 거냐, 주식 안 했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나 아까 인터넷 기업들도 우리 사주 많이 사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때 우리 사주를 살 게 아니라 집을 샀어야 됐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실적들도 자동차도 뭐 꺾일 거라고 봤던 회사가 쫙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용 좋아지는 것들은 그만 얘기해야 되는데 또 이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드디어 스타트업도 끝났고 뭐도 끝나서 이제 개발자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확인을 해보면 신규 채용을 더 늘리지 않는 거지 막 자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대기업에서는.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는 이 관념만은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거죠. 시장이 조용하든 안 조용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개발되어 왔던 그 다음 흐름이
3기 신도시면 안 되는 거였다는 겁니다. 여기를 다시 져야지 새로운 신도시를 또 만드는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난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풀려고 결정을 내렸고 어쨌든 지을 거긴 하지만 여기의 정비 사업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네. 안정환 헤딩골 20년 넘었다고 얘기 종종 드리는데 벌써 저분도 나이가 느껴지잖아요. 대전 엑스포도 30년 다 돼가는데 엑스포 아파트도 재건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상반기 때 못 올라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부익남 TV 나가가지고 올해 한 5, 6% 정도 뭐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를 그냥 한 번 더 써드린 겁니다. 또 누군가는 얘기 안 한다고 하실 것 같아서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 요겁니다. 지금은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명확합니다.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불안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를 보시고 그 불안감이 금리 인상 속도가 멈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떼놓고 다른 불안감, 아까 내가 못 쫓아가는 거 아닐까? 내가 못 갈아타는 거 아닐까?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남들 갈아타는 것만큼이나 진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너무 빨리 날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것들, 더 인기 지역들 이런 것들로 갈아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흐름에 동조하셔야 됩니다. 외곽을 막 같이 파는 거죠. 그럼 외곽은 더 빠질 겁니다. 뉴스는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럼 더 급해집니다, 마음들이.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으면. 그러려면 거래 활성화가 나와야 됩니다. 거래 활성화가 나와야 그것도 팔리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빨리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제가 올해 강의 3월 달부터 요걸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5월 달부터 이게 되게 무서운 단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유가 강조되는 세상은 모든 책임이 나한테 옵니다. 남 탓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조차도 이건 정부 정책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가 강조되는 상황이면은 아까 누군가는 마음가짐이 적극적이고 누군가는 마음가짐이 보수적인 상황에서 결정을 하고 안 하고도 내 탓이기 때문에 자유가 저는 이렇게 무서운 단어인지를 모두 느끼시게 되는 앞으로의 한 몇 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옛날 사진인데 사장님이 나쁜 거죠. 못 갈아타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나와야 될 대책은 이거 하나입니다. 1주택자들이 집을 좀 갈아탈 수 있게 부정적인 분들은 그냥 계시건 상관없는데 긍정적인 분들은 최소한 나 갈아타고 싶어요, 큰 집 이사 가고 싶어요, 딴 동네 가고 싶어요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줘야 자유인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정부처럼 하면은 분명히 총선 전에 해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좀 제발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사용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요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타는 그런 것들이 원만해지는 순간이 시장이 옛날처럼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시점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나는 못 삽니다. 시장이 그렇게 되면 나는 못 삽니다. 이거 되게 역설입니다. 시장이 가면 나는 못 산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70분 동안 말씀드린 게 수도권 시장이 지금 막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용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가는 놈 안 가는 놈이 지금 구분되어 있을 뿐이고 조용할 뿐인데 이 조용함이 아래쪽으로 시끄러워질 가능성보다는 위쪽으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잘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신 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주식 하시는 분들 내년을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장이 좋다 안 좋다 다 아시는 분들하고 생각해서 내년 장 망할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내년에 사야지가 되실 건지, 아니면 그런 거 안 하시는 분들하고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이 맞다고 생각되는 게 맞으신 건지 잘 판단하셔야 가문이 유지됩니다. 가문이라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우리 집안에도 자산이 계속 늘어나서 우리 자손 대대손손 윤택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문이지. 평소에 전부 치시고 뭐 북업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게 꼭 가문이 아닙니다. 가문이라는 거는 내가 없었다고 위에서 많이 안 해놓으셨다 하더라도 내가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가문을 만들어서 자산을 진짜 유지 정도가 아니라 늘리실 수 있는 결론을 하시기에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꼭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